안녕하세요. 제가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만약 제 인생을 그래프로 나타내야 한다면 아마 위아래로 휘청거리면서 꺾이는 형태로 그려질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일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우리 집은 일남일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러나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서서히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었어요. 방 하나가 남아돌던 집에서 살았던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죠. 결혼 전에 어머니에게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그때 처음으로 어겼던 거예요. 가나안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지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야 하는 교복마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받아오는 것을 보고 현실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오빠는 그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주위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부잣집 아들인 척, 여유가 있는 척하기에 바빴죠. 그런 오빠 때문에 부모님은 오빠의 카드비까지 갚아주어야 했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까지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와 오빠는 자주 다투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그만 좀 해.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뭘 안다고 난리야? 넌 어렸을 때 이런 상황에 금방 적응할지 몰라도 난 그렇지 않단다. 아무래도 열받아서 죽겠는데 왜 너까지 끼어들어? 그렇지. 난 아직 학생이지. 근데 오빠는 성인이고 어쨌든 졸업도 했잖아. 근데 나는 오빠 때문에 대학 문턱도 못 넘게 생겼어. 알긴 알아. 멍청한 것 때문에 머리를 탓해라. 장학금을 받아서 그럼 되는 건지 왜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하라고. 내 형편에 그 정도 혜택을 받고 적어도 어릴 때는 부족한 게 하나 없이 잘 살았잖아.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내 숨을 막을 생각을 하는 거지. 원래 없던 것과 이미 있던 것을 빼앗기는 상황은 다르다. 내가 알 수 없는 내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결국 오빠는 그날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오빠를 찾아왔지만 빚을 갚아가면서 노력했지만 한 번 깨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부모님도 더는 오빠를 찾지 않으셨어요. 포기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암스튼입니다. 중학교 때는 하나 더 방이 있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정말 작은 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빛도 잘 안 들어서 항상 습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희망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을 더 농담시킬 필요가 있겠어? 대학교라도 보내기 위해선 지금부터 해야지. 내 건강은 지금 괜찮은 편이야. 병원도 방금 갔었고 지나치게 고생하다가 아프게 되면 어떡하겠어. 그래, 난 정말 잘 지내니까. 자, 다리를 보라고. 움직이는 것도 잘 되잖아. 병원비가 많이 들고 누굴 꼼짝시키고 싶은 거야? 그냥 좀 쉬어. 머리론 가능해도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우리 나이에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한테 서운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잘 이겨내어 왔어요. 분명히 이겨내겠죠. 우린 이미 가장 낮은 지점까지 왔으니 올라갈 길밖에 남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층으로 더 내려가야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병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저축해놨던 내 등록금까지 다 써야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죠.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바로 취업하고 번 돈은 부모님의 생활비와 빚 갚는 데 썼어요.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데이트도 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잠이 들 때에도 내일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 제게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어요. 어릴 때는 눈을 감고 그대로 영원히 잠들기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손에 남은 돈은 없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아마도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 남들보다 열심히 살지만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불안이 가장 많이 제 머릿속을 차지하는 감정이었죠.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저는 오빠에 대한 악감정이 커졌습니다. 원래 장남이었던 오빠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러려고 집을 나간 건가 하는 생각에 집을 나가서 생사조차 모르는 오빠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자기감 때문에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남자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선물 받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우리는 서로 가까워졌고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건 우리 집 가장과 다름이 없어요.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모두 이해해주면 연애는 그런 식이에요. 맞춰가는 거죠. 시간도 많이 뺏지 않을 거고 제가 데이트 비용도 다 부담할 테니까요. 어차피 한쪽에서만 돈을 쓰는 건 제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고요.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나쁜가요? 부담은 제가 받을 테니까 혼자서 부담을 지겠다는 건가요? 게다가 가족이라는 존재가 큰 힘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고 지칠 듯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안 되어서 친구나 연인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와 친구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처음으로 사귄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도 몇 번의 고백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들 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며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수용해 주었어요. 실제로 만날 때도 최대한 배려해주고 맞춰 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결혼을 생각하게 해준 사람이기도 해서 그만큼은 예상했지만 다른 걱정보다는 우리 집 생각이 앞섰네요. 먼저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두 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아닐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떠밀려 결혼하는 것은 뜻밖의 끝을 만날 수 있어요. 1년 동안을 지켜봤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망설이는 거예요. 나도 평범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면목은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줄 수는 없겠어요? 나는 솔직히 좀 지쳤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에 있는 기분이 너무 싫어. 그냥 결혼하게 해줘. 나는 어떻게든 알아서 갈 테니까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 자금을 마련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았어요. 무리하다는 건 알지만 최대한 평범한 다른 여자들이 하는 정도로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큰 욕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때문에 결혼 출발이 좋진 않았어요. 탐탁지 않은 양가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좋다고 너무 과격하게 찬양하니까 허락은 했지만 실수가 나왔죠. 솔직히 학벌이나 직업이 성에 맞지 않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에요.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거냐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예단이나 혼수같이 전통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략하고 이것저것 선택해가면서 결혼식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입맛에 맞추고 지갑 사정에 맞추고 혼자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스몰웨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좀 웃겨서 미안한데요. 앞으로 살면서 차차 해드릴 수 없을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어느 정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아들로서는 적어도 가방 하나는 해줘야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자부심으로 인해 부끄럽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준비해서 결혼시켰어요. 이거보다 더 느리겠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대화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동안 번 돈은 빚을 갚는데 다 사용하고 부모님의 병원비와 보험료, 생활비까지도 제가 감당해 왔기 때문에요. 제 수중에는 혼수 상태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만 달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남편께서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잘 돼서 기뻤어요. 처음에는 그 부서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해도 자리가 없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부서가 이름이 가벼운데 승진이 정말 잘 된다고 해서요. 대신 학원이든 출장이 조금 작기는 해도 정말 최고예요. 진짜로 잘 돼서 연봉도 올랐네요. 이게 다 내 실력 때문이겠죠? 이제야 조금은 인정받는 느낌이네요. 당시 제 남편은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저를 치켜 세워 주었어요. 마치 행운의 여신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제 친구 중 둘째 며느리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아주 미운 일이라며 두 배는 더 민폐를 끼쳤어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말에 귀가 아파도 입 한 번 다물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며느리의 학력, 직장 상황, 결혼 준비의 부담 등을 속단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시어머니는 면목이 없으셨을 테니 죄송합니다. 약속은 없었나요? 결혼해서 더 잘할 거라 생각했고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입에 달리는 소리면 지금까지 제가 결혼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 아들이 잘 나가고 더 젊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없어요. 저런 이유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제사부터 너 혼자 음식 준비 좀 해봐라. 너도 족살만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찬밥까지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야. 물론 많이 도와준 걸 알아. 한두 번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몇 번은 오죽할 만하다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회사에 있을 때도 쓸데없는 일로 계속 전화를 걸습니다. 대체로 이번 제사에 누구누구가 오시는데 그분의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을 봤는데 물가가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족살 회사인다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참다가 결국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건으로 시어머니와 대답 싸웠는지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남편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저는 수시로 시댁에 불러가 긴장하며 집안 행사까지 모두 준비했지만 남편은 우리 집의 방문은커녕 전화 한 통 없이 지냈기 때문에요. 저기 여보. 이번 명절인데 우리 집에도 인사드리러 갈 건지? 그냥 전화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아, 알았어. 난 괜히 좁은 집에 나까지 가면 불편하실까 봐 그러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최근에 이사하셔서 전보다 훨씬 좋다니까 가보자. 응, 뭐, 그래, 그러던가. 하지만 막상 명절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누가 오고 누가 인사하러 온다면서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언제 일어날지 들뜨는 제게 남편께서 일거리를 안겨주셨어요. 눈치를 줘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고 결국 저녁 무렵에 짐을 챙겨 거실로 나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게 태연하게 어디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뵈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게는 하나뿐인 가족이거든요. 그때 아들에게서 들은 건데 오빠나 뭔지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요. 네, 10살 차이래요. 원래 하나만 낳으려 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아휴. 집안골 잘 돌아간다. 저렴이네. 저련. 얼마나 가난이 지겨워서 자식이라 생각하나요? 천년을 끊을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연을 끊은 건 아닌데요. 어머니 그럼 저가 먼저 근데 너는 내 생각은 그렇대 각자의 집에 효도하고 할 거면 해준 만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들이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줬거든. 덕분에 너희는 대출 없이 전세에서 살고 있잖아. 하지만 너희 집에서는 뭘 그렇게 해줬어 하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나? 뭐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왜 그곳에서 비위를 맞추고 있어야 되냐?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도 머리를 작게 끄덕이며 있다.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만 혼자 효도하겠다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예 제 뒤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전화만 계속 걸더군요. 버스를 타고 우리 집으로 갈 때 문자로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라고 온 건 전부였습니다. 살면서 돈이 없어서 서러운 적이 참 많았지만 그 정도로 무시당한 건 난생 처음이었네요. 결국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 아빠와 조촐하게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와 남편이 다툰 건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았죠. 그래도 애써 밝게 웃으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때는 진짜 최악의 하루라고 생각했지만 웃기게도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날을 기준으로 남편도 비난하고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뭔가 잘못한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왜 다시 그런 말을 꺼내는 거지? 우리 엄마가 아직도 화가 나신 것 같아서 그래요. 당신과 엄마 사이에서 갇힌 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나는 연애할 때 당신의 입장과 환경을 모두 배려해 주었어요. 근데 왜 당신은 항상 받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죠? 나를 위해 조금만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다 하려고 노력했어. 회사 다니면서도 집안 행사, 김장, 생신을 챙기지 못한 것이 있어. 심지어 당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까지 음식을 모두 준비해서 축하했는데 명절에도 집에 못 갈 정도로 바빠서 아직도 혼수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애초에 장인과 장모님이 멀리 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는 며느리가 당신 하나뿐이라서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며느리로서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은 다 친척이 있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안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그렇게 자만심이 강해서 저를 막대하는 이유를 모르진 않았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이전보다 자신의 회사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건 분명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곁에서 이혼 남편이 되더라도 너라면 충분히 더 좋은 조건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시곤 했어요. 남편도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겠죠. 어느 순간 남편이 부서 이동을 하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인센티브까지 받으면서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이 왜 있는 걸까요? 여자는 돈이 없을 때 본성이 드러나고 남자는 돈이 생기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을 해주신 내용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맞아. 남편이 딱 그런 경우였어. 나 이번에 외제차 한 대 계약할 생각이야. 지금 있는 차도 얼마 전에 샀잖아. 당신이 사줄 거 아니면 그냥 알겠어? 이러면 안 돼. 무슨 얼마 전에 산 차 이러면서 잔소리하려고 또 시동을 걸어? 왜 바꾸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 왜 바꾸는 거니? 나 승진할 것 같아. 진짜 미쳤어. 예전에는 당신이 내 행운의 네잎클로버인 줄 알았는데 기색 보니까 내가 그 회사랑 잘 맞을 것 같아. 별거 없는 신생회사에다가 복지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사람 보는 안목도 있고 최근에 중국과의 거래를 틀면서 장난 아니라는데 돈을 갈고리로 쓸어 담고 있는 것 같다. 한 계단씩 쭉쭉 올라가서 사장 자리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어. 회장이나 누군가가 그 사람이 굉장히 젊다고 하지 않았나 봐. 그래? 하지만 들린 소문으로는 회사가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할 생각이라는데 이미 상장까지 왔고 지분이나 그런 것들만 자신이 소유하고 이제는 확장해보자는 것 같아. 그렇다면 경영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전문 경영인으로 그 자리에 앉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여. 그 분야 전문가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 너는 왜 나를 꼴에 두러냐 대학 문턱도 못 넘은 고졸 주제에 이렇게 말하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전문 경영인이라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무나가 아닌데 진짜 너는 자격지심이야. 꼴에 나한테 질투하면 어쩌겠어? 참 못났다. 이래서 엄마가 가난한 집안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작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못 가진 듯 못 배운 듯한 걸로 보이잖아.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고 진지하게 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부모님께 축소해서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어느 정도의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축소해서 그냥 가볍게 말다툼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았네요. 그래서 저와 남편을 화해시키기 위해 깜짝 선물까지 준비하셨더군요. 아주 좋은 고급 펜션을 예약해 놓은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다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러면 나도 그거 안 간다고 했어요. 당신 내년에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간다며? 뭐, 야, 그건 이미 미리 다 정해진 건데. 나는 늘 가족 여행에 갔었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우리 부모님이 모처럼 준비한 걸 안 가니? 불편하니까. 그리고 내 승진과 당신 부모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돈을 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야. 지금까지 용돈을 주신 적도 없는데 왜 혼자서 그러냐? 그래? 그럼 가지 마. 나도 이제 당신네 가족들이랑 여행 안 가고 가서 고기 구우거나 치우는 것도 지겨웠는데 잘 됐네. 그냥 해봤어. 알았어. 간다면 대신 차는 2대로 움직이게 해. 오고 가면서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게 싫어. 나는 따로 갈 거야. 당신이 장인과 장모님을 모셔가 가서 우리 부모님 걱정하지 않게끔 그냥 데려가긴 했지만 기분이 불편했어. 펜션에 도착한 이후에도 제대로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심통이 난 얼굴로 술만 먹는 모습을 보고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연애할 당시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이 떠올라 참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있을 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전환하려고 노력하시고 있었어요. 우리 송서방이 참 능력이 있네. 결혼하고 잘 된 걸 보면 둘이 인연은 인연이야? 네, 그냥 시기가 우연히 겹친 거죠. 안 사람이 저 대신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지. 그래도 사람이 잘 들어가면 눈도 따라주는 거지. 운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은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런가? 제가 장모님의 주책이지. 어쨌든 가족 여행 겸 상무진급 축하 파티를 겸한 나름대로 신경 쓰어 숙소를 예약했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뭐 나쁘진 않은데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돈이 있다면 예물식이나 좋은 걸로 준비해 주시지 않겠어요? 엄마께 신경 쓰면서 이야기하는데 싸가지 없이 대답하는 남편이에요. 진짜 못 말려 했어요. 그래서 저가 끼어들어서 신경질적으로 말을 붙였어요. 왜 또 그렇게 말을 해?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수영장이 있는 이렇게 넓은 장소를 빌렸으면 그것도 성수기에 하는 거라면요. 가격이 꽤 비싸겠지만 혹시 용돈을 드렸는데 날 위해 한마디나 교감이 없었으며 실제로 제게 용돈을 준 적이 있는가요? 난 알 방법이 없어. 우린 각자의 삶에 쓰고 무엇이 남아있어서 그걸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어. 쓰레기 같은 남편의 말에 나와 어머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나 아버지는 술을 따르면서 웃으며 말씀하셨대. 우린 나이가 들면서 눈치가 없어졌군. 그냥 잘 해주기 위해 했다고 말이지. 내가 마음을 끌어들여 다음번에 이런 행사를 당신을 위해 예약해 둘 테니까. 이런 곳에 돈을 쓰지 마세요.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도 나중에 아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 너 정말 많이 마셨나 봐.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 왜냐면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이 양심에 찔렸나? 술 따라 주시던데 축하한다고 하며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의 잔을 채우고 남편의 잔과 충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요했으나 나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술잔을 거꾸로 전복시켰어요. 야, 더럽게 누구를 생각해 세우는 거야?
라며 함부로 술잔을 세웠고 너 미쳤어 라고 일갈했다. 장인어른의 술이 내 술잔에 섞이게 되었는데 소리내어 화가 나 도망갔습니다. 그 후 남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때 남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서 이러는 거야? 그래. 그때 너는 내와 닮아 가난한 여자와는 이별해야 했어. 나를 적절히 지탱해주고 엄마에게도 잘 보살피는 여자란다. 세상에 유명하고 널리 퍼져 있어. 알아. 이런 도랑 같은 술은 너로 쓰겠다. 망할 짓을 한 뒤에 그때 가만히 있던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통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주소를 말하며 당장 나와서 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잠시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나 자신도 제대로 가둬놓지 못하고 막말을 내뱉는 남편과 싸우느라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머물렀던 펜션에 들어온 것은 바로 우리 오빠였다. 잘 있었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새벽에? 하고 놀라고 있던 나에게 어머니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오빠에게 이야기했다. 우리 오빠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굳은 표정으로 우리 남편을 발로 걷어차 깨웠다. 남편은 심한 욕설과 함께 짜증을 내며 일어났지만 멍한 얼굴로 오빠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여기는 어째서? 하면서도 회장님의 표정을 살피던 남편의 얼굴은 가관이었다. 그때 우리는 엄마가 남편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새끼를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안 그럼 난 정말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가족 얼굴을 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 놈을 즉시 제거해야 해요. 상황은 다음과 같았어요. 오빠는 인연을 끊고 떠나갔는데 뒤늦게 깨달았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어선에 오르기로 했고 5년 넘게 힘들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봤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예전에 도와준 친구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네요. 투자를 부탁하면서 그 사업 성공으로 몇 년 후 회사의 주요 지분을 획득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회사가 안정기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우연히 남편의 청첩장을 발견하면서 남편을 지원하게 된 증언입니다. 그놈이 내 스승이면 내게 나눠주기로 했잖아요와 같은 말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며 엄마와 아빠가 내 행동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죽어도 알 수 있도록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들고 돈만 들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가족이 아니라고 미안해요. 정말 오빠는 이미 이전에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러한 오빠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고 집을 내어주거나 빚을 갚아주는 것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돈으로 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물었더군요. 당신 오빠야, 그 집을 나가서 소식이 두절됐다는 그. 네,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 망할 놈, 야, 너는 나를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 부모님은 그렇다고 해도 조금만 더 빨리 오지 그랬어. 나랑 싸우고 난 뒤 나가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미안해. 이런 고생을 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가서 이제 와서 얼굴 들이밀기도 부끄러워서. 조금씩 몰래 도우려고 한 건데. 이때부턴 남편은 표정을 바꾸면서 굽신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셨군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죠? 운명인가?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까지 제 편을 봐주시고 뒤를 봐주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당신이 내 행운의 네잎클로버였어.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하자 오빠는 제 손목을 당겨 남편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서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네잎클로버로 맞아봤냐? 내가 왜 내 형님이야? 내 동생, 우리 부모님 무시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우리는 오빠의 차를 타고 숙소를 나와서 오빠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면서 남편에게 문자가 왔지만 저는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제 이혼에 대한 상의를 했고 오빠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못했던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40세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 발을 물러서려고 했지만 남편은 항상 제 학력을 들먹이며 시비를 걸었던 기억이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보다 더 크고 넓은 곳을 찾아서 함께 살아보자. 결혼하고 집을 사는 게 뭐냐고요? 술병과 냉장고만 가득 찼지. 부자라고 하는데 돈에 대한 감각도 없이 최고라 하면서 사치스럽게 살면 집이 뭡니까? 처음에는 좋은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전원주택까지 다녀왔어요. 차도 사고 명품도 샀고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것도 마음속 공백을 메울 수 없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니 의미가 없었어요.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허무했죠. 작은 집에서 살면서도 되는데 그 녀석은 이혼을 원할까?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어려운 이혼 절차를 겪으면서도 이혼을 고민하며 쌓아둔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욕적 발언을 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두었더니 그것이 증거로 효과적이었어요. 특히 이혼으로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다만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진정으로 잘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대신 먼 곳으로 발령을 시켜버렸죠. 그것만으로도 남편에게는 본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불복하고 고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난동을 피웠지만 그런 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소문이 나면서 재취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40대 중반으로 나이가 들었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무사히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지만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저보다 더 극성인 오빠가 곁에 있어서 이젠 든든합니다. 한때는 많이 싸우고 다퉜지만 진짜 가족만큼 끈끈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네요. 요즘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 채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재생이 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만약 그곳에서 못 듣게 된다고 해도 한국에 오면 한 번에 몰아서 들을게요. 약속해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